과장님이 날 무시하셨어요. 내가 언제? 지금도 안 들으시잖아요? 당신은 악귀예요. 회사에 오래 다니다 보면 일보다 사람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회의실에서의 짧은 침묵이 하루의 기분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저 역시 회사 생활 25년을 하며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룬 날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조금만 다른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제 경험으로 풀어보고, 이어서 2000년 전 부처는 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50대인 저는 지금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 정도 쌓이면 사람 일쯤은 자연스럽게 풀릴 것 같지만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일은 시스템으로 해결되지만 사람은 마음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갈수록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2명의 여직원들이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견 차이였고 그 다음에는 말의 뉘앙스였으며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무시했다고 느낀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말이 오가고 감정이 터졌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뒤 결국 한 사람은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루 이틀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 5년 넘게 같은 공간에서 일하며 프로젝트도 함께하고 웃음도 나눴던 동료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각각 불러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가 옳은지 판단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관계를 되돌릴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화를 할수록 느낀 것은 이미 문제의 중심은 사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정말 여러 번 참았고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 생각도 했지만 계속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아 더는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도 말했습니다. 자신 역시 억울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그저 일을 했을 뿐인데 상대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고 상대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쌓인 말과 표정, 서로 다른 해석과 오해가 넝쿨처럼 얽혀 있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과하는 쪽이 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손을 내미는 순간 자존심을 잃는다고 생각했기에 결국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거리는 더 멀어졌고 마음은 더 굳어졌으며 대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과의 갈등 앞에서 이렇게 유연해지지 못하는지, 왜 조금만 다른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분노하게 되는지 말입니다. 이 문제는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고 말이 앞서며 뒤늦게 후회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요즘의 심리학이나 처세술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시선에서 다시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며 저는 아직 답을 내리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이 질문을 제 경험의 언어가 아니라 2000년 전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들여다보았던 한 존재의 관점으로 잠시 옮겨보려 합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을 비난하지 않았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았으며 고통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부처는 인간의 고통을 세밀하게 관찰한 분이었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풍요 속에서도 마음이 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고통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이 말은 현실이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생각과 해석이
실체처럼 느껴질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누군가의 말이 나를 괴롭힐 때 그 말 자체보다는 무시당했다, 존중받지 못했다는 해석이 마음속에서 자라나 고통이 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웃어 넘기고 어떤 사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부처는 그 차이가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금강경에는 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상, 즉 내가 옳다, 내가 피해자다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많이 괴로워지는 순간은 왜 나만 손해보느냐, 왜 나만 참아야 하느냐라는 생각에 머무를 때입니다. 부처는 이것을 집착이라 불렀고 집착이 곧 고통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의 관점에서 보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고통의 사슬을 먼저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부처는 참으라고 말하지 않았고 도망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섞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말과 나의 가치를 섞지 말고 상대의 감정과 나의 존엄을 하나로 묶지 말라는 뜻입니다. 존중이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침범하지 않는 거리에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공공시설에 적힌 Respect Others라는 문장과도 닮아 있습니다. 부처는 또한 연기라는 가르침을 통해 모든 갈등은 한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건들이 겹쳐 만들어진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피로, 기대, 오해, 타이밍, 말의 뉘앙스가 겹칠 때 갈등은 커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탓할수록 구조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부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과 사과받아야 한다는 마음, 이해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부처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았고 다만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덜 괴로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2000년 전 부처가 말한 수행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관계가 힘들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손절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사실은 마음이 너무 지쳤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이 손절이라는 선택은 대개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마음속에 조용히 쌓여온 과정의 결과입니다. 그 시작에는 늘 아상과 인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상입니다. 아상이란 내가 옳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았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쌓이기 시작하면 관계는 점점 불균형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계속 주는 사람이고 상대는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서는 왜 나만 이해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성숙해야 하는지라는 생각이 이어집니다. 이 질문이 거듭될수록 관계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인상입니다. 인상이란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규정입니다. 한두 번의 말과 몇 번의 표정이 그 사람 전체를 설명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단정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고 결론 냅니다.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인상이 굳어지는 순간 대화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해도 결국 역시 그렇지라는 결론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이 상태를 사람을 보지 않고 상을 본다고 표현했습니다. 상대는 더 이상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이미 만들어진 고정된 이미지가 되어버립니다. 아상과 인상이 충분히 쌓이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선택이 바로 손절입니다.
손절은 이성적인 판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부처의 관점에서 보면 손절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손절을 결정하기 전까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가입니다. 아상에 사로잡혀 내 감정만 옳다고 믿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인상에 붙잡혀 상대를 이미 판결 내려놓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 과정을 돌아보지 않은 채 관계를 끊어버릴 때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끊어도 같은 마음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절을 반복하는 사람일수록 관계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부처는 관계를 무조건 이어가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지로 참으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상과 인상을 먼저 내려놓은 뒤에 그 다음 선택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항상 옳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인정하는 일입니다. 인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저 사람을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내려놓아진 상태에서의 손절은 도망이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감정으로 끊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라본 뒤 조용히 물러나는 선택이 됩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진짜 자유는 관계를 많이 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며 손절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면 한 번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힘든 이유는 정말 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굳어버린 나와 상대의 상 때문입니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아상과 인상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습니다. 부처는 관계를 끊기 전에 마음을 먼저 풀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풀린 뒤에 내린 선택은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마음속에서 조용히 단정하고 있었다면 그 상 하나만 잠시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절이란 감정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더는 버틸 힘이 없어 사람을 끊어내는 선택으로 그 안에는 억울함과 분노,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정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관계를 끝냈다고 해서 마음까지 완전히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거리두기란 사람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지키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나는 선택으로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에 가까운 선택은 손절이 아니라 거리두기이며 관계를 많이 끊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는 관계를 무조건 이어가라고도 하지 않았고 반대로 쉽게 끊어내라고도 하지 않았으며 다만 먼저 마음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선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손절은 감정이 판단을 앞서버린 상태에서 나오는 결론이라면 거리두기는 감정을 알아차린 뒤 지혜가 개입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가 힘들어질 때 상대를 바꾸려 하거나 상황을 단번에 끝내려 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었는지, 얼마나 단정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떠올리며 손절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면 한 번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정말 그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이미 굳어버린 판단과 기대 때문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에서 한 발 떨어질 수 있고 그 거리만큼 마음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마음의 여유를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끊어내지 않아도 괜찮고 당장 답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으며
그저 마음부터 조금 떨어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거리 속에서 우리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연습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부처가 말한 수행의 시작이자 현대를 사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관계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손절일까요? 아니면 잠시 거리두기일까요? 댓글에 단어 하나만 남기셔도 괜찮고, 짧은 생각을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공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는 작은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